며느리가 운 한 방울에 내 아들이 날 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평화 같던 저녁 식사가 순식간에 냉랭한 전쟁터가 되었다.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요즘 누가 이렇게 짜고 된장 냄새 진하게 먹어요? 저희는 담백한 걸 좋아한다니까요. 나는 참았다. 30년 넘게 이 집안 식사를 책임지며 온 가족이 맛있다고 칭찬하던 바로 그 손맛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그저 냄새 나는 음식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다음부턴 내 입맛에 맞춰볼게.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순간이었다. 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게 다가왔다. 엄마, 수진이 우는 거 안 보여? 대체 며느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민수야, 엄마는 그냥.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찰싹. 작은 소리였지만 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내 배를 아프게 낳아 기른 그 아이가 며느리 눈물 한 방울에 나를 때렸다. 엄마 손맛이 그립다며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던 그 아들은 어디 갔을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새벽 청소 일을 하던 내 손을 잡고 울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뺨을 감싸쥐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서 생각했다. 이게 엄마 인생의 끝인가? 거실에서는 수진의 흐느낌 소리와 아들이 달래는 소리만 들렸다. 그 누구도 주방에 있는 나를 찾지 않았다. 35년 세월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오늘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인간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작은 말다툼이 시작된 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세탁기 뚜껑을 열었을 때 수진의 하얀 블라우스가 붉은 스웨터와 뒤엉켜 있었다. 아직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서둘러 그 옷들을 꺼내며 생각했다. 이러다 새 옷 다 망치겠네. 거실로 나가 말했다. 수진아, 이건 흰 옷이니까 분리해서 돌려야 해. 색깔 옷이랑 같이 돌리면 물이 들어. 수진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꾸했다. 어머니, 제 옷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이건 새 옷인 것 같던데. 제 돈 주고 산 옷이에요. 망가져도 제 책임이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수진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다시 세탁실로 들어갔다. 그저 옷 망가질까봐 한 말인데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걸까? 저녁이 되자 아들이 퇴근했다. 나는 밥상을 차리며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식사 중에 민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까 수진한테 들었는데요. 세탁일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흰 옷은 따로 빨아야 한다고. 엄마.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끊었다. 제발 아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다 큰 어른이에요. 본인 옷 어떻게 빠는지 정도는 알아요. 간섭이 아니라 그냥. 그게 간섭이에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수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맨날 이것저것 참견하시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게 싫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내 심장을 관통했다. 우리 집이라고 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다.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우리 집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입맛을 잃고 밥그릇을 밀어냈다.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아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간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35년간 이 집을 지키며 살림을 꾸려온 게 이제는 간섭이 되어버렸다. 며느리 옷 걱정해주는 게, 아들 건강 챙기는 게 모두 짐이 되어버린 세상이었다. 눈물이 베개싯을 적셨지만 나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 속에 나는 없었다.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주말 오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는 점심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 말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수진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제가 하겠다는데 왜 안 시키세요? 저보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시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제가 집안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다 알아요. 수진아, 오해야. 엄마는 그냥 내가 일하느라 힘들까봐.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보. 수진이 흐느끼며 민수에게 달려갔다.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세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나를 노려봤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민수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설거지 하는데. 또 거짓말이시네요. 아들이 소리쳤다. 수진이가 울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우는데도 아무 일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해명하려 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저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의 눈물이 모든 걸 덮어버렸다. 그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이 나의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렸다. 엄마는 왜 맨날 수진이를 괴롭히세요? 집안일도 못하게 하고, 뭘 해도 잔소리하고. 민수야, 엄마는 정말. 그만하세요. 아들이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낯설었다. 내가 아는 그 순한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엄마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아들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찰싹. 귓가가 웅웅거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내 심장이었다. 며느리 눈물 한 방울에 내 아들이 또다시 나를 때렸다. 수지는 민수의 팔에 매달려 굴적이고 있었다. 아들은 며느리를 안아주며 달래는 중이었다. 괜찮아, 여보. 이제 엄마한테 똑똑히 말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뺨을 감싸준 손이 떨렸다. 35년간 품었던 모정이 그렇게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뺨 한 대. 아들은 벌떡 일어나 내 뺨을 쳤다. 짝.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귓가에서 위잉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뺨에서는 타는 듯한 열기가 퍼져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10달을 배 속에 품었던 그 아이, 첫 걸음마를 떼던 날 내 손을 꼭 잡았던 그 작은 손,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엔 분노만 가득했다. 사랑도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며느리를 향한 걱정과 나를 향한 분노만이 그 눈빛을 채우고 있었다. 엄마,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민수가 소리쳤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내 마음엔 피가 맺혔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민수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이요? 아들이 비웃듯 말했다. 엄마는 모르시겠죠. 매일매일 수진이한테 상처 주면서 난 그저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엄마 좋으시자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생각도 안 하시면서.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아직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은 내게서 눈을 떼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 줬다. 괜찮아, 여보. 내가 있잖아.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 집에서, 아들의 인생에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뺨을 감싸준 채 나는 천천히 내 방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한테 확실히 말했으니까. 방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35년. 그 긴 세월 동안 쏟아부은 사랑이, 희생이, 헌신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밤늦게까지 아들 도시락을 싸주던 손, 학원비 마련하려 새벽 일터로 향하던 발걸음,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었다.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이 나의 35년을 지워버렸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아들에게 엄마로 남지 않겠다고. 그 뺨 한 대로 우리의 모정은 끊어졌다. 떠나는 결심.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쌌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옷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옷, 아들 결혼식 날 입었던 연보라색 원피스. 모두 이 집에서의 기억이 담긴 옷들이었다. 나는 그 옷들을 천천히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흘려버린 듯했다. 서랍을 열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100일 사진, 돌 사진, 운동회에서 1등하고 웃던 사진. 사진 속 아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항상 내가 있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다.
가져가고 싶었지만 가져갈 수 없었다. 그건 이미 사라진 시간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과거였다.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집이었다. 40년 전 결혼해서 들어온 이 집.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남편과 단둘이 살았고 아들을 낳아 키웠다.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내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다. 부엌 찬장의 위치, 거실 장판의 작은 얼룩, 베란다 화분의 배치까지 모두 내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거울 앞에 섰다. 예순을 넘긴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이마, 힘없이 처진 눈꺼풀,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두피.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래, 이젠 나도 쉬자. 눈물 대신 깊은 체념만 남았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가방 지퍼를 잠그는 순간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들 부부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였다. 오늘 진짜 후련했어.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아들의 대답이 이어졌다. 그러게. 이제야 우리 집 같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직도 아픈 건 여전했지만 이젠 정말 가야 할 때라는 걸 알았다. 책상 위에 쪽지를 한 장 꺼내 펜을 들었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다. 원망도 후회도 쓰고 싶지 않았다. 결국 단 한 줄만 적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새벽 5시, 집안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문을 닫는 순간 40년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걸음을 옮겼다.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제 시도구. 뒤늦은 후회. 몇 주가 지났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머리도 산발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아들은 좁은 원룸을 둘러보았다. 낡은 냉장고, 작은 싱크대, 창문도 하나뿐인 방.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사셨어요? 앉아라. 나는 짧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다. 보리차를 따라 아들 앞에 내밀었다. 민수는 찻잔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일로 왔니? 수진이 결국 떠났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놀랍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왜? 제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수진이한테도 했대요. 자기 말만 들어주고 자기 편만 들어주고.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버린 사람이니까
언젠가 자기도 버릴 거라고.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소리 내어 울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뺨을 때린 제 손이 아직도 떨려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엄마가 우시는 꿈을.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얼른 일으켜 세우고 등을 쓰다듬어 줬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일어나라.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엄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민수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넌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저 혼자 못 살아요. 엄마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았잖니. 며느리 눈물 한 방울이 엄마보다 중요했잖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엄마, 넌 이제 가거라. 그리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워.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 모정은 이미 끊어졌다. 그 뺨 한 대로. 진실의 편지. 아들이 떠난 지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민수였다. 박스를 열자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엄마, 수진이가 남긴 짐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엄마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다. 분홍색 편지지에 수진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잘못 없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완벽한 시어머니처럼 보였거든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음식도 맛있게 만드시고 민수 씨를 그렇게 잘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요리도 서툴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제가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어머님이 뭘 하시든 트집을 잡았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간섭이라고 생각했고 조용히 계시면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냥 제가 힘들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만만한 사람이 어머님이었을 뿐이에요. 특히 그날, 제가 운 날, 어머님은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그냥 설거지를 하고 계셨을 뿐인데,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었고, 그걸 어머님한테 풀었어요. 민수 씨가 오자마자 일부러 눈물을 보였어요. 그럼 민수 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님 맞으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그냥 제가 이상한 거예요. 민수 씨한테 이 편지 보이지 마세요. 그 사람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어머님. 편지를 읽는 순간 내 가슴에 맺혀 있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편지를 꼭 쥔 채 목 놓아 울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를 배려했을 뿐이었다. 설거지를 해준 것도, 집안일을 맡아서 한 것도 모두 며느리가 편하라고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죄가 되어버렸다. 며느리의 열등감을 자극했고, 아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럼 내 뺨은, 그 모욕은 뭐였어? 손이 저절로 뺨으로 갔다. 그날의 따끔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아들의 차갑던 눈빛도, 며느리의 거짓 눈물도 모두 기억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한 번 부서진 관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깨진 유리컵처럼 아무리 붙여도 금은 남는 법이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 진실은 아들이 알 필요가 없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양심이었고, 나만 간직하면 되는 비밀이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나는 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았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을 자식이라 부르지 않았다. 가끔 전화가 왔다. 명절이나 내 생일 같은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받아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다. 원룸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많이 만났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었다. 저도 아들한테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저를 못 살게 굴어서 나왔죠.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더라고요. 슬픈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세상에는 나처럼 상처받은 부모들이 너무 많았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래도 널 낳은 건 나니까.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아이는 내 몸에서 나온 핏줄이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세월이 흘러도 뺨의 따가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다. 아들의 손이 올라가던 순간, 며느리의 거짓 눈물, 무너지던 내 세계.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다. 자식이 뭐라고 우리 인생을 망치게 두십니까? 이제라도 우리 인생 사세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60이 넘었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시간만큼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했다.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혼자 근교산을 다녔고 점차 멀리까지 가게 되었다. 바다도 보고 사찰도 방문하고 작은 시골 마을도 구경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세상은 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슈퍼에서 우연히 아들을 봤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장바구니에는 컵라면과 냉동식품만 가득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다. 등 뒤에서 아들이 무언가 말하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하늘은 맑았다. 이제 괜찮아.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그날 한 방울의 눈물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뺨의 따가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의 흔적이 되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지만 내 공간이었다. 내가 꾸민 곳이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